마이크는, 마이크를 써서 할까요? 아니, 여기서 하셔도 되고. 네, 마이크를 써서.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별 차이 안 나. 거기에는. 반갑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 만든 거 나 좀 주세요. 너무 이쁘게 만들었네. 근데 사람 얼굴은 찍는 데 따라서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뻐 보이는 것만 골랐네. 그래서 혹시 실물에 실망할까봐 내가 1시간 하고 질문 좀 받고 1시간 10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행입니다. 일찍 갈 수 있겠네. 오늘 일찍 가서 자전거를 좀 타야 돼요. 자전거 탄 지 하도 오래돼서. 질문 때문에 일찍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뭐 있잖아. 프로그램이 있겠지. 네?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난 여기 양평역으로 늘 자주 지나다녀요. 자전거 타고 속초 가거나 또는 강릉까지 걸어가거나 뭐 그런데 또 일요일 날 몸이 찌부둥하거나 그럴 땐 집에서 자전거 타고 양평까지 와요. 돌아가기도 해. 돌아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경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쁘잖아요. 양수리 해서 쭉 오는 양평까지 오는 그래서 강릉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강릉까지 걸어가는데 3박 4일 걸려요. 풀로. 완전히 뭐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걸어서 3박 4일 걸려요. 속초까지 자전거 타고 하면 양평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홍천, 인제, 원통 이렇게 넘어가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미시령으로. 한 번은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폭우를 뚫고 미시령을 넘어갔죠. 딱 고개를 넘어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여름방학 되거나 하면 좀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난 이 논설위원 실장을 하거나, 요즘 TV를 내 교회 안 나가지만 TV 방송을 나가거나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요. 비판을 하고. 그래서 한 번씩은 자전거 타고 걷기도 좀 하고, 해야 마음이 좀 편해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별로 좋은 일을 못하고 살았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6.25 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찢어진 가난 이런 거는 못 느끼는 세대예요.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이제 좀 가난하거나 또는 부자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회 전체에 거지가 넘치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동네 거지들이 우리들이 점심 먹고 나면은 집 앞 대문 앞에 거지들이 몇 명이 기다려. 주인집에서 점심 먹고 나기를. 그 점심이 되게 이제 끝났다 싶으면 밥 좀 주소 하고 이제 문 앞에서 골목에서 몇 명씩 기다린다. 이제 이런 가난한 시절 직업이 있는 게 없지 직업이 무슨 직업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세월을 쭉 거쳐서 왔는데 우리나라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학교에서 듣거나 할 때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오류 중에 하나예요. 6.25 전쟁은 아주 우리 민족사에 너무나 비참한 저주였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논법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흑사병 이렇게 배울 때 유럽 사회는 흑사병 때문에 도시에서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몰살, 시골에서는 네 집 건너 한 집이 몰살 될 정도로 소위 블랙데스, 흑사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온 도시에 시체가 발에 걸리고 온 도시에 시체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 유럽에서. 근데 그 흑사병이라는 것은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저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축복이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 인간의 역사는 참 묘해요. 흑사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버렸어. 사람이 많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사람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나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농지들이 대거 그렇게 좋은 농지가 아니면 다 그냥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 농사를 안 지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겨우 농사 짓는 것은 도시와 도시 주변에 조그만 땅덩어리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이 놀게 되고 하니까 땅값은 떨어지고 사람이 귀해져서 사람 몸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사람 인건비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게 100년, 200년이 계속이 되었다고. 이제 그 결과가 말하자면 유럽의 여러분들이 독일 같은 데 가면 소위 검은 숲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무슨 반지 제왕 이런 거 보면 큰 누침침한 숲풀들이 나오잖아요. 그 독일에 가면 흑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엔 다 농사 짓던 땅이야.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농사를 못 짓게 됐어. 그 땅이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서 땅값이 빵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상황을 이해할지 난 참 걱정이 좀 되지만 사람 몸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떨어진 것이 중세라고 하는 농노 제도를 여지없이 붕괴시켜버리고 그 중세에 사로잡혀 있던 땅에 사로잡혀 있던 경제를 전부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기로 몰고 가는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의 몸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대로 이행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가장된 축복이에요. 그 블랙데스라는 것은 흑사병은 인간의 역사에서 엄청난 불행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불행이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여건을 만든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장미꽃이 피어난 얘기예요. 만일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단연코 나는 대한민국은 오늘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6.25 전쟁이 무엇을 만들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대한민국이 6.25 전쟁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폐허가 오히려 우리를 잘 살게 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우스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듣는 게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바글거리고 산다 이렇게 들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땅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좁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시 면적, 농업용지, 상업용지, 도시 면적이라고 해봤자 전국도 10% 정도밖에 안 돼. 농지 빼면은 뭐 그것도 한 4, 5%밖에 안 돼요. 그 전국토는 어디에 있느냐? 산이잖아. 그 산은 뭐 쓸모가 있는 땅인가? 모르지. 그건 우리가 하기 따라 달려 있어요. 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운명은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산은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산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막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쭉 잡아서 쭉 펴면 중국 땅만 하다는 거야. 어? 주름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쭉 펴면 중국 땅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산에 뭐 아주 멋진 스포츠 시설, 뭐 스키장을 만든다, 뭐 등산을 간다, 뭐 산에 아주 기가 막힌 별장들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산에 자기 별장이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뭐 여름에 산속에 가서 자기 별장에 가서 자기 가족 별장에 가서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자연과 더불어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땅 좁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이런 것도 우리가 늘 듣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석유 제품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응?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제품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제품을 어떻게 제일 많이 수출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왜냐 한국에는 내추럴 리소스, 천연 자원은 없지만 휴먼 리소스, 인력은 인적 자원은 굉장히 많거든. 바로 여러분들 같은 인적 자원들이 말하자면 석유를 원유를 사서 그것으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사우디에 우리가 석유를 사오지만 사우디에 우리가 휘발유는 판다 이거야. 원유를 사와서 원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좋은 기름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 판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는 내추럴 리소스는 없어. 오케이. 괜찮아. 근데 휴먼 리소스는 끝내줘.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얼마나 지식으로 무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만일에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어떤 모양이 되었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 독립국가가 144개 정도 돼요. 우리들은 어리석은 글쎄, 이 조상들을 어리석었다고 하면 좀 못하지만 조상들이 여러 가지로 거듭된 그 실책으로 어떻든 나라를 잃게 되었어요. 쪽팔리게도 나라를 잃게 될 때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니야. 쪽팔리게 뺏겼어요. 그 전쟁을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져서 정복을 당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렇잖아. 그 참 쪽팔리게 요즘 말로 하면 나라를 뺏긴 거예요. 참 부끄럽게 뺏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어요. 해방 후 3년 만에. 꽤 일찍 된 거예요, 사실은. 해방 후에 바로 국가를 건설할 만한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해방 공간에서 그나마 끝까지 친일을 하지 않고 독립투사 또는 독립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중에. 겨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정도, 또 김구 선생 정도, 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박헌영 정도, 그 정도가 말하자면 친일을 안 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친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들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일본의 식민지배의 심각성보다는 말하자면 2차 대전을 기본적으로 아시아 대 유럽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 선수고 한국은 2등이고 말하자면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서양 사람들하고 아시아를 일본이 대표해서 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친일이 될 가능성이 많지. 그 논리적으로도 친일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친일이라 그러면 아주 무슨 민족 반역자이거나 아주 정말 미친놈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친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서양 오랑캐들하고 아시아인들과 싸우는데 그게 대동아 전쟁이다,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축구로 따지면 아시아 대표팀하고 유럽 대표팀하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개국이 되어야 되고 다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김구와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참 독특한 분이어서 그분은 혹시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분은 뭐 어릴 때부터 영어를 뭐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분은 2차 대전이 터지기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저펜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일본의 앙카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일본 사정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뭐 내막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본 사정 또는 일본의 앙카박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일본이 머지않아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미국을 침공하면 하와이 진주만을 때리고 들어올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선방을 날릴 거다. 근데 일본은 머지않아서 근데 망할 거다. 라는 것까지 예측한 책을 썼어요. 그 막상 일본 애들이 진주만을 딱 때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안에서. 야, 이승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예측을 했다는데 그 책 한번 보자 하고 미국 안에서 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썼던 책이 날개 돋친 듯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하도 책이 많이 팔려서 그 인세를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집을 샀다고 하는 정도로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일본이 망한다는 걸 내일 모레 뻔히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친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친일이 안 된 거예요. 김구 선생이 친일을 안 했던 이유도 아주 재밌는데 어떻든 김구 선생은 상해에 가서 여러분들이 참 아프게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3.1 운동 이후에 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다. 양반과 쌍놈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관념이 생긴 게 1919년도에 거의 처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양반과 쌍놈의 대립하고 싸우느라고,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좀 쌍놈 출신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다 우리 집 족보 있는 집안 출신이다. 뭐, 조선시대 때 영의정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버지도 잘못 알고 있는 거짓말이야. 우리 대부분은 쌍놈 출신이야. 그 조선은 쌍놈이 무지하게 많았던 나라예요. 웬만하면 다 쌍놈이었어. 그러니까 이 쌍놈들인 조선이 망하는 데 대해서 별로 아쉬울 것도 없어서 양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양반의 지배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일반 쌍놈들 입장에서는 조선이 망하나 일본이 들어오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을 안 하고 나라가 팔려나갔단 말이야. 근데 팔려나가고 나서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일본 애들하고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서 1919년에 드디어 우리 민족 국가를 가져야 되겠다고 분출한 게 3.1 독립운동이거든. 그 3.1 독립운동이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극소수는 뭐 해외 유학을 간 사람도 많고 공부를 하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말이야. 이 좁은 조선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부는 공부하러 가고 일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주 지역 지방 이런 데 가서 만주 뭐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돼요. 그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사람 숫자가 꽤 수천 명에 달했어. 근데 이 꽤 수천 명에 달았던 젊은이들이 또 좌다 우다 뭐 다 산산이 다 찢어졌어요.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또 무장 독립 투쟁이라고 총 하나 겨우 짊어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사람들이 독립 투쟁 노선을 둘러싸거나 또는 지역과 연고를 쫓아서, 뭐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너무 그때도 굉장했어요.
지역주의가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 지역으로 찢어지고 해서 어느 날 러시아의 일쿠츠크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당시에는 그 도시를 자유시라고 불렀는데, 이 무장 자유시의 투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표를 뽑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사색당쟁을 하듯이 독립운동가들도 또 사색당파가 찢어져서 서로가 총질해서 거의 다 망해버렸어. 이건 하도 쪽팔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하도 쪽팔리는 얘기여서. 그나마 독립운동가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서로 간에 1등 하려고, 서로 간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총질을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자멸을 해버렸어요. 자폭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구 같은 어른들은 할 수 있는 게 혼자 사는 것밖에 못해, 이제. 부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만들어서 던지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나마 독립운동조차도. 그러니까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소위 의혈단 뭐 이런 거에서 혼자 도시락 폭탄 던지고 자결하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참한 지경이 된 상태에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3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급급 귀국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 3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른들도 비겁해요. 여러분들에게 독도 문제니 뭐 아까 독립운동 이런 것도 그때 어떤 일이 비참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해. 어른들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약간 비겁한 거예요. 잘 안 해줘요. 그 왜 그러면은 그 해방 이후에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랬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국가를 만들고 해서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과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잘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애들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몇 명이나 있을까?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그거는 신라장군 이사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땅이라고 수십 많은 지도를 봐라야. 그 다 독도는 울릉도 소속이었다. 그래서 그 우리 땅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사부가 정복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일본 애들은 무슨 근거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나? 고지도에서 일본에서 발견되는 고지도 몇 개에서 일본 그 죽도라는 표기로 독도를 표기해놓은 지도들이 몇 가지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지도 개수만큼 일본 애들도 그런 지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또 최근에 그 독립할 때 저희 국경선 확실히 안정해서 독도를 빼는 거예요. 누가 안정했죠? 못 정한 거죠. 아니, 그 일본에서 할 때 미군이 한반도를 원래 있을 거니까 떼줘라. 근데 이 부분에서 안 된 거죠. 제일 최근에 그러니까 안 된 게 왜 안 됐냐? 일본이 놀랍게도 미국에 패하고 한반도를 한국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협상, 말하자면 그 협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포함이 돼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소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매듭짓는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맺을 때에 일본 애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오케이. 한반도를 한국인들에게 돌려주겠다. 다만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으므로 빼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참 대단하지? 그 자식들이.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빼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돌려주겠다고 미국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디에 붙은 나라야? 이런 식이야.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애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이제 이라고 하려는 찰나에 영국, 그 섬 문제는 그래 간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끼어들고. 가장 열심히 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이 쪽발이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무슨 거문도 제주도가 일본 땅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제 로비를 하고 알려주고 세계에 알리고 영국을 붙들고 이제 영국 네가 좀 뛰어달라 그러고 영국도 움직이고 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문장을 고치는 거를 1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에.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와 반도를 한국인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김태희 들었어? 예. 그럼 독도는 어디로 갔어? 사라졌지. 그래서 일본 애들은 독도를 자기 땅으로 했다는 거야, 외교적으로. 왜? 처음에 일본 요구와 일본 초안을 작성할 때는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일본 땅이므로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무슨 소리야.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는 돌려줘 했으므로 자연히 괄호밖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얘기는 좀 짜증나지.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자식들이. 우리나라는 말도 없고 저것들끼리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라는 게 힘도 없는 거야. 힘도 없었어. 미국이 말하자면 일본에 지배되어 있던 걸 찾아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우선 그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자, 전쟁은 파괴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나? 그 당시 대한민국의 수준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형님 그렇게 불렀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를 약간 알로 보는 거 아니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애들을 보면 약간 알로 보잖아. 근데 필리핀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유 한국 애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불쌍한 애들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필리핀이 여러분이 아는 무슨 동대문의 체육관도 필리핀 애들이 와서 만들어주고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빌딩 그것도 일본 근로자들이 와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 필리핀은 형 노릇을 했지.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제일 형 노릇을 한 거야. 근데 한국은 저 밑에 있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였거든. 근데 그 나라가 엄청난 기적적인 성공을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필리핀 애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애들을 보면 우습게 보는데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팔자를 고쳤나? 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비밀은 뭐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나? 팔자를 고쳤나?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하루아침에 성적이 꼴등에서 1등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꼴등에서 1등이 됐나? 하고 전 세계 학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요 독특한 나라는 6.25 전쟁 날 때 1945년 해방될 때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어찌해서 한
5, 60년 만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야. 물론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조그맣게 있지만 어떻든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한 희한한 나라가 된 거야. 그 미국인이나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스터리야. 제가 어떻게 해서 뭔 짓을 해서 공부를 갑자기 저렇게 잘하게 되었나 하고 궁금해서 수없이 많은 논문을 썼는데 대개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었어. 정부 정책이 좋았다. 운도 좋았다. 제조업을 육성한 전략이 좋았다. 새마을 운동이 잘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소유권 체제가 제대로 창출이 됐다. 좋은 기업가들이 많았다. 우리가 실컷 좋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 일본으로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배웠다. 약간 짜증나지. 약간 짜증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말하자면 인도는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한테 제대로 못 배웠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모든 요인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10가지 축복을 내렸어. 냉전 시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쓸 거예요. 미국을 축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한 말하자면 공산주의 진영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어요. 그 공산진영이 무너지는 90년에 내가 러시아 가서 특파원을 했었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나는 좀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얘기도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근데 그 냉전 시대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냉전 시대에 새로 독립한 국가 중에 적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얘는 기특해 라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야, 얘는 하는 게 좀 남달라. 집안은 엉망이지만 얘는 학교 와서 열심히 하는 거고 뭔가 다른 애야 라고 주목받았던 계기가 된 게 6.25 전쟁 직후부터예요. 냉전 시대의 적자가 됐다. 그 다음 북한 지력의 고갈 이렇게 있는데 남한 지력은 폭발하고 북한 지력은 고갈되었어요. 이 얘기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말하자면 핵심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흩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대변혁이 일어났어. 양반 쌍놈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양반집이 저 안쪽에 대문 기와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쌍놈 농민들 집이야. 그 농민들은 그 양반집에 소작이나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나면서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완전히 다 깨어져서 사람은 다 도시로 떠나고 없고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자에 대해서, 어떤 큰 기업가에 대해서 저 친구 알고 보면 옛날에 누구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지금 출세했군. 아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럴 정도로 사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린 게 6.25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사회 전체를 리셋한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리셋한 거예요. 무서운 리셋이지. 그러니까 그 리셋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떠나게 되고 전쟁 와중에 결혼했다가 미망인이 되고 과부가 되고 전쟁 고아들은 널려 있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온 동네 우리 학교 옆에 산 밑에 가면 전부 고아원이었어. 고아원. 온 전시는 고아원이었어. 지금 고아원 싹 거의 없어졌잖아. 몇 개씩 남아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고아원이 무지하게 많아서 다 전쟁 고아들이야. 그런 냉전 시대가 6.25 전쟁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냉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켜 놓았던 것은 사실은 미국이야. 미국인데 미국이 그러면 왜 대한민국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켜 놨나? 미 국무부에 엘저 히스라고 하는 소련 간첩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엘즈히스라고 하는 소련 간첩놈이 미국 국무부에 소련 간첩이 웬 말이냐? 그때는 미국 국무부에 소련 간첩이 많았어요. 자생적 간첩들이 많았어. 엘즈히스라는 사람도 간첩이고 미국 국무부에서 재정 고문을 하던 해리 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간첩이었어. 그런데 해리 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야. 근데 그것도 간첩이야. 근데 엘즈히스라는 인간이 말하자면 얄타 회담을 할 때 미군의 소련군에게 떼주자. 미군이 한국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벅차다 하는 주장을 집요하게 펴면서 결국에는 스탈린이 절반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야. 그 소련 간첩이야, 엘즈히스. 나중에 그 간첩이라는 게 다 밝혀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간첩인 줄 몰랐지. 그래서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어떻든 그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고 남과 북이 북한에 침략하고 내려와서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다 지배하고 싶었으니까 공산주의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6월 25일 날 야음을 틈타서 여명 새벽에 어스름할 때 전면전을 남침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6.25 전쟁이 마감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이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가 되어버려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원래는 동맹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미국이 왜 독도를 일본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블랭크에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많이 밝혀졌지만 미국은 이러고 싶었던 거야. 미국은 한국에 굳이가 미군이 가서 관리하고 미군이 진주해서 뭐 귀찮다. 한국에 무슨 우리가 집에 한국에서 도와줘봤자 별로 의미도 없다. 한국은 뭐 별 그렇고 그런 나라야. 한국은 또 대륙에 붙어 있으므로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러시아나 소련의 속국이 되면 아마 그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은 점잖게 물러나서 일본 정도까지 물러나서 일본만 좀 지키고 있으면 태평양 전체의 평화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독도를 블랭크로 넣어놓고 심지어 이런 보고가 있었어. 여러 학자들이. 독도 정도는 남겨놓자. 독도 정도는 남겨놓으면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또는 미국과 소련이 맞짱을 뜰 때 동해 전역을 관할하는 레이더 기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미국은 다른 생각이 사실은 있었던 거야.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다행히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급속하게 혈맹이 됐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 미국은 다시 한국에서 군대를 전부 철수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주저앉힌 거야. 딴 데 못 가. 당분간은 여기서 우리의 경찰 노릇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거야. 나라는 작고 힘이 없고 독자적으로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중국 놈들이 먹거나 소련 놈들이 먹거나 일본 놈들이 먹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소련이나 일본 애들은 전부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야욕을 가진 강대국이고 한반도에 지배 야욕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직접 지배 욕심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은 그 당시 국제세계 최강자였던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끝내고 철수하겠다는 미군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여기 주저앉힌 거야. 그게 한미동맹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한미동맹이 되어서 이제 갔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되니까 외국의 누구도 한국에 투자할 때 미국이 뭐 뒤를 지키고 봐주는 국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 해방된 나라가 140개 국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공산주의화 됐어. 사회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화 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왕정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국들 중에서 근대 민주주의로 국가로 나아갔던 나라는 몇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국이 그나마 민주주의 제대로 간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이승만 강의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거 봅시다. 6.25 전쟁 중에 몇 명이나 죽었느냐. 남측에서는 39만 명, 북측에서는 52만 명. 근데 북한의 추정은 좀 달라요. 북한의 추정은 남쪽 인구 손실은 60만 명, 북측 인구 손실은 70만 명 정도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게 더 문제야.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됐어요. 남한이 1,600만 명, 북한이 920만 명 정도 됐어요. 잘 봐두세요, 숫자를. 당시 한국 인구는 2,500만 명. 지금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였어요. 근데 남쪽에서 1,600만, 북한이 900만.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남쪽이 2.45%, 북한이 5.7% 정도. 북한 주장으로 계산하면 남쪽에서 죽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3.7%, 북한은 7.7%, 10명 중에 거의 1명 가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의 지력이 고갈되었다 하는 말이 약간 실감 나겠죠.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사회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일반 민중들은 어렴풋하게 사회주의적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전쟁이 터져서 너는 자유를 택할 거냐 공산주의를 택할 거냐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대부분의 국민이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막상 전쟁이 터져서 목숨을 걸고 왜 도와줄까? 카메라에 걸린다고. 조금만 안으로 당겨달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전쟁까지 하면서 너는 북한을 택할 거냐 남한을 택할 거냐고 했을 때 압도적인 다수가 남한을 선택했어요. 그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야. 그럼 어느 정도가 선택했냐?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남 한 동포가 450만 명이다. 이렇게 재헌의회 개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50만 명은 조금 과장된 숫자예요. 아까 봤듯이 그 당시에 북한의 인구가 900만 명이었거든. 926만 명이었는데 900만 명의 절반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이북 5도청, 지금 대한민국의 이북 이북이 해방되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이북 5도청이 있거든요.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북 5도청에서는 더 많게 봐. 월남 전쟁이 이전에 월남한 사람이 350만. 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이 164만, 합쳐서 514만 명이라고 주장을 해. 이북 5도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약간 숫자가 좀 다양한 게 많아요. 당시 북한 인구가 926만 명이었는데 400만 명 이상 추정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 해외 귀환자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는 근접한 수치인데 해외 귀환자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지배했으니까 아시아가 하나의 사회처럼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아시아, 말레이시아, 상해, 중국, 김구 선생도 중국에 계셔다 돌았지만 해외에 망명하고 있거나 쫓겨나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적어도 한 25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으로 돌아왔어요. 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의 450만 명 월남자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은 물론 나중에 얘기지만 그 전에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될 거냐. 6.25 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신 내려온 사람, 김일성은 싫다, 나는 공산주의는 싫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겠다. 그 선택해서 내려온 사람은 서울대 권태환 교수가 추정한 것이 139만 명이에요. 제가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제일 작게 본 숫자예요. 140만 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아까 북한 애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에서 70만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1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와 버렸어. 그러면 북한에서는 210만 명의 두뇌가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926만 명의 인구 중에서 2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공산주의는 싫다 내려오거나 죽어버린 거예요. 저게 지금 북한을 저 모양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북한은 말하자면 무모하게도 남쪽까지 집어먹으려고 침략전쟁을 했다가 사실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북한은. 그 다음에 남쪽에서 위로 넘어간 사람은 없었을까? 나는 자유 대한민국은 싫어. 나는 공산주의 천국을 꿈꿀 거야. 김일성과 함께 공산주의 천국을 만들겠어. 라고 넘어간 사람도 없진 않아요. 납북된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춘원 이광수 같은 대문호들은 납북되었죠. 물론 아마 납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든 납북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춘원 이광수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별로 없었지만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는 춘원 이광수 작품이 없으면 국어 교과서를 못 만들 정도로 대문호 친일 행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역사책에서 다 지워졌는데 춘원 이광수는 대단한 작가였어요. 물론 춘원 이광수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친일도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를 써줬다고 하는 백범 일지를 써주는 바람에 백범 김구 선생이 또 과대평가되는 잘못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거는 대학생들은 기억해두는 것도 괜찮겠지.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북 좌빨 교수죠. 이 강정구 교수의 추정도 월남은 84만 명, 월북은 30만, 40만으로 주장해요. 그러니까 강정구 교수가 월북도 많았다. 월남이 별거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선택한 사람 얼마 없었어. 라고 막 숫자를 비틀고 비틀어서 낸 숫자조차도 압도적인 2대1 내지 2.5대1 정도로 월남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근대사 교과서 논쟁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 걸 알 텐데 교과서 검증 같은 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엉터리 중에 하나가 이걸 잘못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쓰고 있는 교과서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140만 명 대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10만 명 정도. 그래서 140만 명 대 10만 명의 비율로 14대 1의 비율로 거의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예요.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 140만 명은 그러면 북한에 926만 명의 해방 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140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140만 명의 대부분은 지식인이거나 말하자면 지주이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말하자면 북한 사회에서 좀 잘 나가던 상층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나마 140만 명 정도 되는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 사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조리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북한 사회는 지력의 부족으로 뻥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치 체제가 북한에 그대로 독재 정권으로 성립되었던 것은 말하자면 북한에 소위 말해서 지식이 없는 깜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무식한 인간들만 남아있는. 저게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 사회를 쳐다보면 한심하잖아요. 그 한심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때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어디로 가서 살았냐?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피난민들이 도시에서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생활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날품팔이라도 하려면 도시에 있었어야 돼요. 날품팔이라도 하려면 도시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식민지 해방 국가 중에서 또는 다른 어떤 근대 국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돼요. 도시화가. 근데 여러분들은 도시에 대해서 늘 교육할 때 도시는 더럽고 인간들이 치이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도시는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고 뭐 비정하고 쓰레기가 넘치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도시야말로 우리를 살찌우고 먹여 살리고 기업이 활동을 하고 경제생활이 돌아가고 문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에요. 시골 생활 점점이 흩어져서 자연불락에서 사는 동네에서는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업 활동도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월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한국의 이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이마트에서 몇 가지나 물건이 있을까? 여러분이 자주 가는 GS24에는 물건이 몇 가지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궁금증을 가져보면 경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동네 슈퍼에서 아무리 많아도 상품 가지수가 2,000개를 안 넘어. 그런데 24시에서는 24시 개별 점포가 관리하는 거는 숫자가 한 3,000여 개, 3,500개 정도 되고 GS24 본사에서 관리하는 상품 가지수는 14,000개 정도 돼요. 이마트에서는 몇 개 정도 관리할까? 응? 이마트가 왜 적을까? 매장만 해도 얼마나 큰데. 이마트에서 관리하는 품목수가 약 5만 개 정도 돼요. 월마트에서 관리하는 품목수는 몇 개 정도 될까? 응? 10만 개가 넘어요. 미 국내에서 하는 것만. 물론 월마트, 코리아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아져. 근데 미 국내에서 하는 것만 10만 개가 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마트에서 품목 관리하는 상품 코드가 2배다. 그러면 아마도 월마트가 훨씬 그 안에 분업의 숫자도 많다고 봐야 되겠지. 직원의 숫자도 많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 도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도시의 직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일종의 지금 여기에 조그만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식의 교환과 전달과 융합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 내거리에서 삼성전자 서초동 빌딩을 탁 보면 서초타워를 보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저게 취직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 저 빌딩에서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세계에서 최고로 정말 좋은 HD TV도 만들고 심지어 요즘은 공면 TV도 만들고 기가 막힌 반도체가 급격하게 촉진된 것이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만들어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넘어갑시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았어요.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를 만든 원인이기도 해요. 어떤 뿌리나 단초이기도 해요. 영락교회라든지 충영교회라든지 이런 게 다 김일성이가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만든, 세운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보수 기독교단에도 굉장히 큰 기능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동학적인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중앙공업이에요. 중앙공업인데 중앙공업은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들어놓는 게 좋겠지. 우리나라가 포항제철을 박정희 대통령이 회사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 크룹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강 회사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나라도 포항종합제철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니 한번 와서 도와주세요 해서 크룹에 있는 기술자들이 도쿄에 와가지고 김포로 들어와서 서울에 왔어. 하룻밤 자고 너희 나라가 왜 철강회사를 한다는 거냐. 너 나라는 철강회사 전혀 필요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시장도 없고 만들어봤자 쓸 공장도 없으니 필요 없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크루프라는 회사가. 그런데 그 당시에 크루프라는 회사는 190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던 그 시절에 이미 종업원 숫자가 5만 명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근데 그때 크룹이라는 회사는 종업원이 5만 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시어즈 로벅, 미국의 US 스틸이라는 회사는 1900년에 종업원 숫자가 20만 명이었어. 근데 그런 회사를 깨고 포철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포철이 만들어지고 한 20년, 25년 좀 됐나? 크룹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망했어요. 크룹이라는 회사는 시장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경쟁자가 나오는 바람에 크룹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유서 깊은 롬멜 대전차군단의 그 탱크를 만들던 크룹이라는 회사는 국제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나타나는 바람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망해버렸어. 그 새로 나타난 강자가 누구냐? 그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크룹이라는 회사는 자기가 야 이건 되지도 않는다. 무슨 너희들이 장난치냐. 회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한테 망한 거야. 근데 그 회사 그렇게 해서 포항종합제철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랬냐. 전쟁이에요. 북한과의 끊임없는 군사적 경쟁. 북한이 또 쳐들어올 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탱크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포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에서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스피릿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글쎄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는 약간 정치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대강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런데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서 머리들이, 두뇌들이 많이 내려오고 북한에서는 두뇌가 빠지고 그 두뇌들이 대한민국에 가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폭발하게 되었다 하는 논리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폭발하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두뇌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된 것이 미국의 저런 슈퍼파워를 만들어냈다는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지식인들, 기독교 신자 또는 자기 재산을 가져봤던 사람, 지주 이런 사람들이 140만 명 적어도 대거 내려오고 북한의 70만 명 정도는 죽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북한은 망해버리고 그런 인재들이 대거 남한에 수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이 잘 살게 된 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